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16일입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그 당시엔 군사혁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난 지 이제 벌써 59년이 됐네요. 59년 전에 박정희 장군을 필두로 한 청년 장교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59년이 됐습니다. 2018년 제가 해파란 길을 걷고 있던 2018년 5월 16일 그날은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전날 봄 뺑뺑뺑 돌면서 이제 강릉에서 이제 잤죠. 잠을 잤는데 이제 그날은 강릉 오죽헌에서 출발해서 양양 솔비치로 가게 됩니다. 온몸이 망치로 맞은 듯 아프다.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반이다. 삭신이 쑤신다는 말을 절감했다. 배낭에서 맨소레담 스프레이를 꺼내서 온몸에 뿌렸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잠에서 깬 김에 어슬렁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숙소 주변을 반시간 정도 산책하면서 통증을 달랬다. 2시가 넘어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다. 단잠에 빠져들었고 눈을 뜨니 6시 반이다. 행장을 챙기고 7시에 숙소를 나섰다. 근처 버스 정거장에 가서 오죽헌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올랐다. 오죽헌 앞에서 하차하여 김시습 기념관을 거쳐 가다 보니 눈에 익은 집들이 나온다. 예전에 몇 번 왔었던 순두부 마을이다. 그중 원조 민속 초당 순두부집 앞에 그래도 차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 그 집에 들어갔다. 순두부 100반을 시켜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손님 중 한 사람이 슬그머니 말을 붙여온다. 내 모습이 수염을 잔뜩 길러서 긴가민가 했는데 주문을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황태순 평론가 같다면서 말을 붙인다. 황태순이 맞다고 하니 요즘 왜 안 보이시느냐, 참 시원했는데 라면서 목소리가 방송과 똑같다고 한다. 자신은 인천에 살고 있고 부인과 함께 팔순의 장인 장모님 효도 관광을 모시고 왔다고 한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해보니 난리가 났다.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한미 맥스선더 훈련을 트집잡아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켰다는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군사훈련이 괜찮다고 공언했고 특히 우리 장관들이 밤샘 토의하는 것을 빗대어 밤잠 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자신들이 먼저 제안해놓고 15시간 만에 무산시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야말로 우리를 갖고 노는 것에 다름 아닌 것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질질 끌려다녀만 하나 좋은 아침밥 먹고 괜히 소화가 되지 않는다. 식당에서 경포대를 향해 걸어갈 무렵 내 영문과 11년 선배인 우원기 선배가 전화를 주었다. 우원기 선배는 박철원 의원이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으로 활약할 때부터 이른바 박철원 팀의 일원으로 함께 뛰었던 분이다. 공직을 그만둔 뒤 사업으로도 성공했다. 나의 멘토 중 한 분이다. 10년 전 내가 한참 어려울 때 2년 정도 코칭은 멘토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2년 정도 코칭을 해주면서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고마운 선배다. 우원기 선배와 통화하면서 나는 은근히 나의 쾌속 질주를 자랑했다. 그러자 우원기 선배는 쾌속 질주보다 쉬면서 놀면서 빈둥거리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좋은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 말이란 몰라도 우원기 선배의 말에는 그의 경험이 배어있다. 실제로 우원기 선배는 은퇴 후 전 세계를 자전거로 또 걸어서 다니고 있다. 그 와중에도 티베트와 아프리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집짓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얼마 전 호주를 2달에 걸쳐 여행하고 돌아온 우원기 선배의 충고는 참 소중한 것이었다. 우 선배의 말씀이 참 고맙다. 경포대를 지나 사천진 해변으로 가는 도중에 박용선 선배의 전화가 왔다.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어디쯤이냐고 묻는다. 경포대를 지났다고 답하자 오늘 저녁은 양양 솔비치 호텔에 방을 잡아놓을 테니 그곳에서 하루 푹 쉬고 가라고 한다. 일단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고 보니 그렇게 되면 많이 서둘러야만 한다. 조금 전 우원기 선배는 쉬면서 놀면서 위임 완보하라고 애써 충고해 주었는데 박용선 선배의 호의를 받아들이려면 초고속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문진에서 양양까지는 버스로 점프하고
중간에 점프했던 구간은 내일 되돌아와서 다시 걷기로 계획을 세웠다. 사천진 해변을 지나 연곡 해변에 도착했다. 연곡 해변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데 정말 깜찍한 광경을 봤다. 흡연구역이다. 통상 휴양지는 대부분 금연지역이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려면 무슨 범죄자 마냥 으슥한 곳을 찾아 숨어서 도둑 담배를 피워야 한다. 그런데 연곡 해변은 곳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해놓고 큰 항아리에 젖더리도 구비해 두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소화기함이 있다. 연곡 해변 주변에 울창한 소나무 숲과 그 사이사이에 널려있는 마른 솔잎 때문에 혹시 불이 붙으면 끄라고 비치해둔 것이다. 세상 만사를 모두가 금지 위주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일관하는데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부작용에 대비하는 포지티브 마인드가 독특하다. 연곡 해변에서 1시간여를 더 걸어가니 주문진항이 나타난다. 나는 여기서 약간 혼란에 빠졌다. 오후 2시다. 양양으로 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걸어보기로 했다. 나중에 보니 이게 이날 혼란의 단초였다. 복귀해보면 나는 시외 버스 종합 터미널이 있는 주문진항에서 느긋하게 점심을 먹고 그런 다음 일단 양양 솔비치 호텔로 가야만 했다. 솔비치 호텔에서 체크인을 한 다음 양양 근처를 편안한 마음으로 걸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아마 이것이 우원기 선배의 충고와 박용선 선배의 호의를 가장 적절하게 조합한 최상의 카드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 기록을 세우는 것이 최선인 양 무리하게 전진했다. 점심도 고른 채 주문진항을 거쳐 주문진 해변으로 그 다음 향호 삼거리까지 갔다. 향호 삼거리에서 조금 더 가니 지경 휴게소가 있다. 지경 휴게소에 들어가서 점심을 때우려고 컵 우동을 샀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주인은 친절하게 주문진항 버스터미널로 연락을 취해보더니 15분 정도 후면은 버스가 도착한다고 알려준다. 뜨거운 컵 우동을 들고 버스 정거장에서 우동을 먹으며 버스를 기다렸다. 그런데 지경 휴게소 근처엔 민가도 상점도 없는 허허벌판이다. 버스 정거장 하나만 덩그러니 있다. 버스가 오기에 손을 흔들어 세웠지만 그냥 지나친다. 1시간 정도를 기다리면서 연거푸 버스 2대를 놓쳤다. 그런데 버스 한 대가 온다. 일단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에는 운전기사와 어르신 한 분이 계신다. 그 어르신이 궁금한 표정으로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 양양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 이 버스는 고가도로를 지나자마자 바로 내륙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라고 한다. 그래서 고가도로만 지나쳐 바로 내렸다. 정말 화가 났다. 1시간을 기다려서 그나마 정차해주는 버스를 탔는데 그게 아니라니. 오기가 발동한다.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기로 했다. 그것부터 남해안 입구 사거리까지 7번 국도를 따라 힘차게 행진가를 부르면서 걸었다. 차들은 엄청난 속도로 내 옆을 지나쳐간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질을 내면 남은 손해다. 남해안 입구에 다다르니 버스 정거장이 있다. 상당히 지쳐서 조금 쉬고 있는데 버스가 온다. 이번에도 무슨 버스든 일단 타고 보자는 심산으로 버스에 올랐다. 버스를 타니 잠시 후 내륙 쪽으로 방향을 튼다. 나와 버스기사 2사람만 탄 버스는 한참을 두매산골로 들어간다. 기사에게 물어보니 죽장자리 마을까지 간다고 한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다. 중간에 내려봐야 어차피 그 차가 되돌아 나와야 나갈 수 있다. 난생 그런 두매산골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한참을 들어가니 기사는 잠시 휴식 후 다시 나갈 예정이니 조금 기다리라고 한다. 버스 기사는 참 친절했다. 내가 양양까지 간다고 하자 인구리 해변에 내려줄 테니 그곳에서 하조대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하조대에서 양양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고 알려준다. 기사는 나를 인구리 입구에 내려주었고 나는 인구 터미널에서 하조대까지 가는 버스로 환승할 수 있었다. 하조대에 내렸다. 여기서도 또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하조대에서 양양 솔비치 호텔까지 한 번에 가는 대중교통수단은 없다. 결국 방법은 2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는 버스로 양양국제공항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이다. 둘째는 손양면 사무소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걸어서 솔비치 호텔로 옮기는 것이다. 잠시 고민에 빠졌다. 결론은 손양면까지 가자. 거기에 가면 무엇인가 그 다음 대안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복귀해보니 정답은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양양국제공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것이었다. 일단 하조대에서 손양면 하왕도리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탔다. 그런데 막상 손양면 사무소 앞 정거장에 내리니 6시가 훨씬 남았다. 그런데 면사무소 소재치고는 황량하기 짝이 없다. 무슨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풍경이다. 오고 가는 사람도 심지어 개 한 마리조차도 없다.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데 빈 페트병 하나가 굴러온다. 스마트폰 카카오맵을 켜들고 걷기 시작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까지 대략 4km를 걸었다. 오른쪽으로는 동명천이 흐르고 왼쪽으로는 널찍한 논이 펼쳐져 있다. 문득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저 멀리 서쪽 하늘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김종필 전 총리가 서산을 벌겋게 물들이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랜턴을 켜들고 1시간 이상을 걷다 보니 드디어 솔비치 호텔이 보인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눈 녹듯이 녹는다. 오늘 하루 정말 혼란스러운 하루였다. 꼭두 새벽부터 북한의 어깃장이 모처럼 조성되어 가고 있는 평화 무드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 또 예상치도 않았던 박용선 선배의 고마운 호의로 당초 세웠던 스케줄은 엉키고 말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하루 버스를 무려 4번씩이나 갈아타면서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보행거리는 평균 이상인 33.7km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 혼자 신경질을 낼 대로 다 냈다. 먹은 것은 아침에 먹은 순두부 백반이 거의 전부다. 점심은 직영 휴게소에서 먹다가만 커부동. 그리고 저녁은 너무 늦게 호텔에 도착하는 통에 객실 미니바에 비치된 초콜릿 한 개가 전부다. 우생마사란 말이 있다. 홍수가 났을 때 허둥지둥 살려고 애쓰는 말은 결국 익사하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내려가는 소는 산다는 뜻이다. 오늘 하루 우생마사의 교훈을 독특히 배웠다. 직영휴에서 조금만 진득하게 버티고 있었더라면 오늘의 우왕좌왕은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평소 툭툭 말을 하는 터프한 박용선 선배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기 짝이 없다. 나의 영문과 동기동창인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의 고등학교 선배인 박용선 선배는 내 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번에 보름 넘게 걷고 있는 나를 위해 동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솔비치 호텔을 깜짝 준비해 준 것이다. 마치 이날 5월 16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6 군사 쿠데타, 그 당시에는 군사 혁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 5.16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된 장준하 선생 간에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이때는 제가 종편에서 한창 뛰고 있을 초기입니다.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가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간의 접전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다. 9월이 되자 박근혜 후보에 이어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속속 무대에 올랐다. 특히 9월 19일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판이 출렁이기 시작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의 프레임으로 중도 보수 진영을 파고들었다. 당황한 것은 박근혜 후보였다. 9월 21일 조선일보 1면에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박근혜 46% 대 안철수 46%, 박근혜 46% 대 문재인 43%로 드러났다. 즉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박근혜 후보가 어려웠던 거죠. 박근혜 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9월 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그 이전에 무엇인가 반전의 카드를 던져야 추석 민심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 당의 원로들이 내민 카드가 바로 5.16 유신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사과였다. 처음에는 박근혜 후보가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언론은 박근혜 후보에게 당신은 지금 박정희의 딸 박근혜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대신 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대사를 그르친다면 박정희 대통령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2012년 9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그는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과오에 대해서 대선 후보의 처지에서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자식이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더욱이 공개적으로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자 믿는다. 국민들께서 제게 진정 원하시는 게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그 이전에는 5.16에 대해서는 구국의 혈단,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유신에 대해서도 지금은 찬반의 논란이 있으니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나는 지금도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것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 옆에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로 하여금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좌파들에게 큰 빌미만 주었죠. 분명한 것은 딸인 박근혜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누구도 박정희 시대를 변명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조차 박정희 시대를 07 과 3으로 평가했는데 그 이후론 박정희 시대의 긍정적 유산에 대해서 말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우리 사회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통해 너그러이 이해해 주려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로 역사를 평가한다. 나는 춘추필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공자가 춘추를 집필하면서 있는 그대로 썼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래서 공자가 춘추를 내고는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한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된다. 매번 그 시대의 주역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변해서는 곤란하다. 역사는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5.16은 누가 뭐라고 해도 쿠데타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당시 대표적인 시대의 양심이었던 장준하 선생이 쓴 사상계 1961년 6월호 권돈을 읽어보면 그 시대 지성인들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준하 선생이 사상계, 그 당시 이제 사상계 주필이었죠. 편집인이었죠. 발행인이었죠. 그 장준하 선생이 쓴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절정에 달한 국정의 문란, 고질화된 부패, 마비 상태에 빠진 사회적 기강 등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혁명이다.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5.16 혁명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16 오늘 5.16 군사 쿠데타 5.16 군사 혁명 발발 59주년입니다. 2018년 제가 저쪽 강릉 오죽헌에서 양양 솔비치 하루에 34km 걸으면서 많은 우왕좌왕 있었고 우생마사 있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마지막 서산을 벌겋게 물들인 노을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 5.16을 평가했던 1961년에 장준하 선생을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